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15회에 걸쳐서 앞으로 그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식과 경험들, 꿀팁을 알아갈 수 있는 순서를 진행하게 된 저는 지미엔잭의 지미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코스튬 달고 나오니까 깜짝 놀라셨을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저의 이제 온라인에서의 시그니처 같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강의를 듣다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좀 튀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했는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들은요, 온라인으로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특강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이렇게 시그니처의 모습이 아닌 제 맨 얼굴을 가지고 나가니까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 오프라인 강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이고요. 첫날은 제가 주제로 받은 게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조사 및 로컬 브랜드 사례 탐구에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요, 사례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의 실패 사례, 그리고 두세 건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실패 사례는 다름 아닌 제 사례입니다. 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면교사 삼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조금 좀 독특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생 저도 이제 오늘 40 중반이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또 엄청 타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진짜 한편의 영화 같다고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다. 너의 삶 자체로 위안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업의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창업 아이템 10개가 넘는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봤어요. 식당도 해봤고요. 카페도 해봤고 무인 세탁소, 헬스장, 강아지 옷장사, 애견용품, 그리고 옷장사, 원두 판매 등등 이런 다양한 창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많이 해봤다는 건 좋은 말로 경험이 많다라는 거고 안 좋은 말로는 아픔이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아이템은 몇십억, 수십억을 벌어준 저의 창업 아이템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또 아이템들은 그냥 몇천만 원 또는 그 몇백만 원 벌다 끝난 아픔이 있는 아이템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요. 어떤 성격이 창업을 위해 태어났다거나 또는 진취적이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에서 고백하자면 대학교 졸업하면서 창업으로 도망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취업하겠다 싶어서 스펙을 만들고, 그러니까 영어 성적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중국어 성적도 만들고 해서 이게 면접을 몇 번 보러 갔었죠. 근데 면접도 떨어지고 대기업에 들어갈 만한 스펙은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나름 그래도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은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존심이 있으니까 뭔가 좀 좋은 데 가고 싶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꼼수를 부린 겁니다. 창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길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남들은 한참 회사 들어갈 준비할 때 저는 창업을 한 겁니다. 창업으로 도망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아이템이 뭐였냐면 카페였어요. 카페. 네, 커피숍. 제가 이게 커피숍 카페였어요. 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라고 하세요. 하필이면 요즘에 발에 치이는 그 카페를 아이템으로 해서 취업 안 하고 시작했다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제가 18년 전이네요. 18년 전 시작한 카페 아이템의 창업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박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건 다른 결과인가요? 네, 첫 번째 사업이 대박 났어요. 정말 엄청 잘 됐습니다. 카페가 너무 잘 돼서, 음, 웨이팅이 거의 뭐 하루에 30분 이상씩 걸리는 그런 카페가 오픈됐어요. 일반 카페는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카페를 시작했던 그때는 지금처럼 카페가 많은 커피 포화 시대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우리나라에 100호점이 없었던, 이렇게 말씀드리긴 낫겠네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카페 베네라는 회사, 브랜드 아시죠? 그 카페 베네가 있지도 않은 때에 저는 카페를 창업한 거예요. 당시에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에스프레소가 뭐지? 이렇게 좀 쓴 조그만 커피인가? 뭐 여하튼 사회 전반적으로 왜 믹스 커피 마시면 되지 아메리카노 그런 걸 마시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이해가 안 되죠.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18년 전에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카페를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카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대학교 안에서 커피숍을 창업했습니다. 일반적인 커피숍은 아니었고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도 이제 종종 스타벅스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거를 좋아했는데 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가끔씩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스펙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왜 우리 학교에는 저런 카페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스타벅스 같은 카페가 학교에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불현듯. 당시 대학교의 카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다방. 다방 아세요? 비엔나 커피에 이제 담배 연기 자욱한 조명도 어두침침한 뭐 이런 다방들이 카페에 조금씩 있었지 지금처럼 이런 카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당시 학교 제가 학번으로는 97학번입니다. 재수해서 98학번인데요. 당시에 전산실이라는 게 학교마다 있었어요. 전산실을 기억하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또래일 겁니다. 지금 뭐 20, 30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전산실이 뭔지. 그러니까 레포트를 쓰려면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PC가 느렸어요. 좋은 게 없었죠. 그 프린터를 마련하기 쉽지 않았고. 그래서 학교마다 전산실이라고 해서 레포트를 하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그 컴퓨터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PC가 한 20대가 있으면 그중에 한 10대는 고장나 있습니다. 나머지 5대는 되게 느리게 돌아가고 한 5대만 제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막 줄 서서 가야 되지만 이용은 되게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산실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딱 떠오른 거예요. 전산실을 이렇게 카페로 바꾸면 안 될까? 라는 생각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겁 없이. 음,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 찾아가서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전산실을 카페로 바꿔보겠습니다. 인터넷 카페로. 제가 여기 있는 컴퓨터 다 바꿔드릴게요. 대신 커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개념을 이해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되게 많은데 되게 운 좋게, 운이 정말 좋았어요. 운 좋게, 그냥 한번 해봐라 라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로 카페 사업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주위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너 그거 안 될 거야. 그거 장사 될 것 같냐?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전산실 앞을 지나가던 그 인구가 카운팅을 해봤더니 5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500명. 시험 기간에 많아야 한 1000명. 그러니까 앞을 지나다니는 인구가 500명이나 1000명인 거예요. 들어오는 인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5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전환율을 계산했을 때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다 커피 마시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았어요. 음, 고집을 부린 거죠.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픈하려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책임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용감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야, 우리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대.
당연하죠. 기존에는 없었던 공간이거든요. 기존에 전산실 하면 항상 PC는 고장나 있는 곳, 쾌적하지 않은 곳. 카페 하면 가방, 어두침침한 곳, 공부는 어려운 곳, 그냥 데이트하러 가는 곳, 이런 곳이었는데 이걸 두 개 합쳐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쾌적한 공간이에요. 커피값은 스타벅스의 반절. 저는 성공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파만파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유동인구도 늘고 방문객도 늘으니까 이제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지역사회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들이 하는 그 상품 그대로를 갖다 판매하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 안 돼요. 보통 저는 특산물 코너 가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똑같아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다 똑같아. 서비스도 다 똑같아. 그러면 서비스와 판매 제품이 똑같으면 결국에 장사가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은 뭘로 좀 결정되는지 아세요? 목. 목이 좋은 곳은 장사가 잘 되고 목이 안 좋은 곳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종종 목이 좋지 않은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발견하게 돼요. 방문하면 반드시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상품이 있거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지역사회 로컬 브랜드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려면 목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데와는 다른 거 그걸 만들지 않으면 그냥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시간이 문제일 뿐 점점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첫 번째 카페로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로컬 브랜드로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젊음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창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기특하게 봅니다. 저도 주변에서 얼마나 기특해 할게요. 정말 저희 교수님, 담당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총장님, 부총장님 어디 나가면은 그냥 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진짜 우리 학교 학생인데 요즘에 다 취업하기 바쁜 시대에 창업해가지고 우리 학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공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막 경영학과 초빙 받아서 막 특강해달라라고 하고 뭐 소개시켜주고 다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이제 저도 마음속에 이제 스물스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확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장을 할 때 제가 좀 원칙과 또는 뭐 학습을 한 이후에 경험을 가지고 확장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는 정말 아픈 기억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아, 학교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다른 비즈니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커피 사업뿐만이 아니고 매점이라든가 또는 뭐 식당, 뭐 교직원 식당, 학생 식당 또는 뭐 코인 세탁소. 처음에는 저한테 제안을 하셨지만 나중엔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장소를 막 발굴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카페대로 오픈을 하고 식당은 식당대로 오픈을 하고 무인 세탁소는 무인 세탁소대로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오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음. 제가 정말 잘 될 때는 투자금을 거의 뭐 20억, 30억 가까이 연 받아가면서 이제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 첫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아마 카페로만 계속 확장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실패를 맛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이 다른 거거든요. 카페 비즈니스하고요. 식당 비즈니스 예를 들면 식당과 카페는 결이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같은 음식업 부류에 들어있지만 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만들었던 인터넷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 한 잔의 가치와 기존의 다방에서 제공하던 커피 한 잔의 가치는 똑같았을까요? 이거는 다른 상품이에요. 브랜드가 똑같고 맛이 똑같다 하더라도 느끼는 감정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요식업이고 뭐 하니까 그냥 확장 가능하겠지. 그리고 돈 되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손만 대면 다 잘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장의 원칙도 없어요. 그냥 돈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 경기에서 시작한 사업이 뭐 제주도, 부산, 뭐 저기 뭐 천안, 전국 각지로. 그것도 뭐 본사가 빵빵한 것도 아닌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날아갈 수 없잖아요.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고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기 시작합니다. 음. 장사가 잘 됐다가 관리 안 되니까 나가죠. 직원들은 제 말대로 안 따르죠. 저는 뭐 경험이 없으니까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앉았죠.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모른 채, 음, 사업의 본질을 모른 채 돈만 쫓다 보니까 그냥 확장이란 길을 택하게 된 거고, 그게 성공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사업 시작한 지 5년 만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진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나중에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 첫째 딸아이 세뱃돈으로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아직 어린 딸이었었거든요. 이게 책장에 30만 원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훔쳐갖고 나와서, 이제, 대금 결제를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도 뭐 안 된 거예요. 저는 영화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거든요. 빨간 딱지 붙는 사건이요. 네, 저희 집에 이제 빨간 딱지도 붙고 부도 나고 하니까 정말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주변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뭐 먹고 사니? 딸아이는 2명이 있죠. 또 제가 사업한다고 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집안 돈 끌어오는 거? 그리고 저희 부모님 노후도 제가 다 망가뜨렸죠. 뭐 저기 뭐 장인어른도 저한테 돈 많이 투자하셨다가 다 잃으셨죠. 작은아버지 돈 뭐 정말 뭐 10억 넘는 돈이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런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물론 저를 믿고 저한테 투자했던 투자자분들까지도 이제 투자금 회수하지 못하는 건 당연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인생은 계속 되는 거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요. 30대 중반인데 음, 이력이 안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패한 어떤 회사의 그 대표는요, 어정쩡한 실패를 한 대표는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업했습니다. 이게 창업이 운명인가 봐요. 네. 창업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다시 창업할 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온라인 사업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온라인 사업을 하는 두 번째 저의 사업 찬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음. 그래서 좀 이력이 독특하죠. 오프라인 사업도 해보고 온라인 사업도 해보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창업을 해보면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감사한 일이죠. 무튼 제가 국내에선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 해외로 날아갔거든요.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6개월 동안 그쪽에서 이제 어, 취업해서 일하다가 쫓겨났어요. 또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웃겨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못나가지고 전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모습이냐면 과거의 제 모습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인간은 혐오하지 않는데 과거의 제 모습은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정말 지우고 싶어요. 자신 인생 돌아가고 싶지 않고 무모했거든요. 그리고 고집도 세고 배우려 하지 않고 태도가 엉망이었어요. 정말 엉망인 태도.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중국의 그런 태도와 정신 상태를 가지고 건너갔는데 뭐 중국에서 저를 받아준 회사에서 저를 견디겠습니까? 네, 완전 그 젊은 꼰대를
젊은 꼰대 못 견뎌요.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직원들하고도 융화가 안 되고 대표님하고도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중국 광저우였는데요. 쫓겨나면서 제가 딸이 3명 있거든요. 3명의 딸이 있는데 그래도 선물은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무슨 선물을 할까라고 하는데 광저우는 이렇게 도매시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도매시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 여자애들 드레스를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식 제품은 아니고 B급 제품이었는데 50원이니까 그때 환율 계산하면 7,500원 정도? 네. 7,500원에 한 벌 살 수 있는 드레스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레스를 2벌, 3벌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딸들한테 선물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생각했죠. 이거다. 그러니까 딸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딸들이 어려서 이제 한 3살, 4살, 5살 이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자기가 어, 공주인 줄 알아요. 그냥 빙의가 돼 있어요. 본인은 그냥 공주예요. 그래서 공주놀이를 꼭 합니다. 신기하죠? 남자애들은 로봇을 사지만 여자들은 꼭 공주놀이를 해요. 뭐 그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공주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드레스가 필요하죠. 드레스 안 사주면 망토 두르고 막 돌아다녀요. 그 집에 있는 이불 같은 거 망토 두르고 이게 약간 드레스 코스프레를 하죠. 그래서 집에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겨울왕국 그 엘사 드레스 없던 집 없었을걸요? 전부 다 한 벌씩 있습니다. 전부 다 때 되면 그냥 바닥 꿍 찍으면서 Let it go, let it go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드레스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싸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당시 드레스는 더 비쌌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중국하고 왕래가 많아졌고 알리바바, 뭐 타오바오 이런 게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드레스 한 벌에 입을 만한 드레스 한 12만 원 정도 했고요. 드레스를 대여하기도 했거든요. 돌잔치 때. 돌잔치 대여 드레스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레스 얼마에 사왔다고 말씀드렸죠? B급 상품을 7,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요거 한번 장사해 봐야겠다 싶어서 드레스를 떼다가 인터넷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당시 짱 먹고 있었던 우리나라 플랫폼은 지마켓 옥션 11번가 뭐 이런 데였어요. 지마켓 옥션 11번가에서 1등 먹으면 특히 이제 지마켓 옥션에서 1등 먹으면 우리나라 1등이다 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국에서 가져온 드레스 운송비까지 해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거를 얼마에 팔았냐고요? 3만 원, 3만 5천 원에 팔았습니다.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이번에도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싸고 질 좋은 거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고 질 좋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싼 건 싼 값을 해요. 제가 가져온 드레스는 싼 건 싼 값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장 조사도 했었어요. 이거 팔아보려고 이제 물론 소비자가도 알아봤지만 우리나라의 도매 시장이 가장 큰 곳이 동대문 시장이거든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아동 드레스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도매가로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 5만 원, 6만 원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15,000원에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루트를 갖고 됐으니까 3만 원에 팔아도 남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시장에 풀었으니 소문이 자동적으로 잘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택배 신나게 샀어요. 집에서 택배 신나게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제가 드레스나 뭐 이런 옷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걸까요? 네, 이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뭐 망했다기보다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온라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 비즈니스는 여러분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시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시샘을 하죠. 온라인 시샘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죠. 물론 규격을 다 지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규격을 안 지키고 곧장사를 한 거예요. 어린이 옷은요,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통관 절차를 잘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관을 받으면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따이공이라고 아세요? 그 물건 이렇게 가져오는 거? 제가 직접 중국으로, 초반에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서, 진짜 2만 원 그 이민 가방에다가 그 드레스 싸갖고 다시 갖고, 그렇게 비행기 값 뭐 다 해도 괜찮았어요. 어. 근데 이제 몇 번 세관에서 걸렸죠. 이거 판매용인 것 같은데 신고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목록 통관한다고 또 편법 써서 또 가져오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 인증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하니 캐시 인증을 가지고 판매하던 국내 다른 업자분들. 저는 지금 누가 저를 신고했는지 알 것 같거든요. 누구겠습니까? 자꾸 저한테 카테고리 순위에서 밀려가는 1, 2, 3등 했던 분이 자꾸 저한테 밀리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신고했겠죠. 본인들의 파일을 저한테 뺏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캐시 인증을 안 받게 돼서 3개월간 판매 정지를 먹게 됐어요. 캐시 인증 다시 받으면 되니까 가려고 했더니 이게 디자인별로 한 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총 8가지 그 드레스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8에 48, 480만 원. 근데 당시 이제 돈이 그렇게 막 여유 있던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4, 500만 원은 지금은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돈이죠. 물론 사업하려면 그 정도는 뭐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시즌별로 이제 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또 캐시 인증을 새로 받아야 돼요. 중국에서 가져오려면. 디자인이 계속 같은 걸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제 적성에 너무 안 맞았어요. 저는 옷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한데 이게 10벌 팔리면 한 두세 건 정도 컴플레인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실밥이 뜯어졌네요. 여기 왜 마감이 왜 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CS 전화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힘들죠. 짜증나죠. 어, 그냥 드레스 나갈 수 없어요. 받아오면 이렇게 스팀을 이렇게 항상 매겨서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보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저 혼자 그걸 전부 다 했었으니까 뭐 와이프가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애 육아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또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 무식하게 대책 없이 난 것 같아요. 애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막 집에서 막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CS 응대하죠. 택배 싸고 보내야 되죠. 중국에 때 되면 갔다 건너갔다가 물건 가져와야 되죠. 근데 이제 디자인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재고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잘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가져왔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확 하고 영업 정지를 맞게 되니까 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접었어요. 네. 뭐 그냥 접은 건 아니고요. 당시 이제 저를 좋게 봐줬던 지인분이 본인 회사에 들어와서 학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셔서 이거저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창업해서 하는 것보다 뭔가 학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판 드레스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당근에 하나씩 하나씩 팔고 있어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딸 키우시는 분, 손녀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10,000원에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 번의 실패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자꾸 동일한 실패가 반복이 될까? 제가 어느 날, 교보문고 앞을 지나갔는데 교보문고에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게 교보문고 창업자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뭐 주변에서 뭐 책 많이 봐야 돼, 책 봐야 성공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저한테도 계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한테 한번 들어와서 학습해봐라고 했던 그 지인분이 정말 괄목상대한 모습으로 제 앞에 등장하신 거예요. 괄목상대.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삐까뻔쩍해서 빠밤하고 등장한 거죠. 그분이 아, 제가 알고 있는 손꼽히는 약간 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기 때문에 좀 더 저돌적이고 이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좀 뭐 이렇게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빠밤 하고 정말 큰 사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금융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금융사업의 전문가로 등장을 했는데, 뭐, 정말 거인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전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한참 잘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와서 항상 그랬거든요. 책 봐야 된다. 같이 강의 들으러 가자. 했는데 제가 좀 거만하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 형동생이니까 형이 사업을 알아? 사업해 봤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아무튼 그 형이 그 지인분이 성공해서 온 모습을 받고 전 쇼크를 받았어요. 와, 뭐가 있나 보다. 진짜 있나 보다. 그래서 그 형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동시에 책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뻔하게 들리던 말들이 이제 뻔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뻔한 말이 뭐였냐면, 책을 본다고 다 성공하나? 그럼 다 성공해야지.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특히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책을 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뭐 그냥 불어는 좋은 말이네 라고 느꼈던 말인데 이게 가슴속에 박히는 거예요. 가슴속에. 아, 진짜네. 내가 그동안 돈 벌고자 무슨 공부를 했던 거지? 사업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거지? 왜 내 실패는 계속 반복이 되고 열심히 살고 정말 부지런히 살지만 뭔가 매듭이 안 풀리고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 밑에서 일을 하면서 바득바득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배웠다기보다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지인분이 학습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몇백만 원짜리 그 마케팅 강의,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강의, 그리고 이제 책도 그때부터 막 사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요. 어, 그 이후에 제가 책을 좀 강제적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에 실용식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운영했던 팟캐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용도서, 마케팅, 철학, 뭐 경영, 에세이, 뭐 역사 할 거 없이 한 주에 한 권씩 선정을 해서 제 회사 이름이 지미 앤 잭이잖아요. 세 명이 창업을 한 회사거든요. 제가 지미고요. 잭이 있습니다. 지미와 잭이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한 거죠. 잭도 저랑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책을 읽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책을 읽어야만 한다. 강제사항을 두자. 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실용도서를 가지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진행했더니 165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여름에 이거 잠깐 스탑해놨고 유튜브로 채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튼 이렇게 책을 막 보다 보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때 사업을 하면서 이걸 잘못했구나. 이 부분을 개선하면 사업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 모습을 피드백해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망한 경험만 있다고 한다면 쉽지 않겠죠. 와디즈의 지미 앤잭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팔고 있는 또 펀딩했던 상품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와디즈 펀딩의 재미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단품으로 누적 펀딩액 3억 원, 3억 원의 펀딩을 기록하고 3억 원 이상의 펀딩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평점 5점 만점에 5점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메이커로 지금 올해는 와디 탑백에도 선정이 됐네요. 다시
이제 사업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혼자 이게 카메라 보면서 박수 치니까 좀 뻘쭘하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시점에 있는 거 저는 다시 요 변곡점에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엄청 성공을 해서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가 다시 겪고 이제 요거구나라고 하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살아있는 정보를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학습이에요. 책을 봐야 됩니다. 음,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저는 무협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협지를 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냥 동네에서 개싸움 하던 사람이 혼자 막 트레이닝해서 뭔가 그 고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보통은 음, 좋은 스승을 만난다거나 무림 비법서를 찾게 돼서 수련을 하게 되죠. 뭐 물론 그 전에 뭐 원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님을 죽인 원수, 우리 가정을 망친 원수, 그 원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다가 이제 스승님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무림 비법서를 만나서 수련 과정을 거쳐 이후에 이제 무림 고수로 등극하게 되죠. 저는 이 사업에도 비법서, 무림 비법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케팅에 관련된 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이다 라고 하면 광고, 홍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서 마케팅이다 라고 했는데 광고, 홍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안 됩니다. 마케팅은요, 사업이고 곧 돈 버는 기술이거든요. 제가 이 마케팅에 관련된 강의 꼭지 하나를 그대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이고 돈 버는 기술이에요. 어. 이걸 알게 되니까 적용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사업을 하면 이게 이제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남들과 다른 제품 만들 수 있을지 다 책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께 요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책, 그리고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권해드릴게요.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책을 꼭 읽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이게 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1강, 2강, 3강, 15강을 통틀어 15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냥 알량한 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검증된 마케팅 대가들, 경영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이룬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뭐 이런 대단한 분들도 인정한 그런 책들에서 가져와서 여러분께 사례와 더불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로컬 브랜드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그 대학 사업을 했을 때에 그 대학교 안에서만 비즈니스를 잘 운영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의 큰 사람 어떤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장의 방법도 잘못됐고 성장되는 아이템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음. 그리고 저의 적성에 맞지 않는 아이템을 구했던 거죠. 드레스 같은 경우에. 아동 드레스. 그리고 제가 강아지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다른 실패 사례들은 강의 중간중간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착안해서 가져가실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한 저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 인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친구가 어떤 친구고, 앞으로 어떤 얘기를 전해줄지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로컬 브랜드 사례 탐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성공할 거라고 예상되는 로컬 브랜드, 그리고 하나는 이미 성공한 로컬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